자, 시청하시면서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찰리 커크식 추모식 관련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렸는데 지금 추모식 현장들 소식들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들 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간으로는 21일이죠. 오전 11시에 그 예배 형식으로 지금 추모식이 열렸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기 전 한 7시까지는 보고 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주요 미국의 인사들도 많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폭스뉴스 기준으로 보도를 보니까 아마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7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바깥에서 대기하신 분까지 합하면 한 10만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잠실 야구장이 한 23,750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6,7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테디팜 그 스테디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고 지금 보신 사진이 해당 사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7시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PNN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초반에는 이제 찰리 커크의 이제 뭐 족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분이 이제 미국 그 기준으로는 향년 31살의 나이를 이제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TP USA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재건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움직임, 특히 대학가에서 Prove me wrong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디베이트 문화를 확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그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추모식, 이분이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추모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찬양을 틀고 예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 미국에서 유수한 유명한 CCM 가수들을 몇 분 초대를 해서 가장 먼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준비한 영상 가운데 제가 이제 바깥에 운집한 부분들을 좀 그 스크린샷으로 캡처한 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 지금 아마 요거는 동대구역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대기를 아니, 저게 지금 밖에 영상이네요. 영상. 이거군요. 아마 게이트가 그 애리조나주 시각으로 8시에 열렸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어제죠. 밤 11시부터 게이트가 열렸는데 뭐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일단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7만 명이 다 수용 인원인 7만 명이 다 차고 나서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바깥에서라도 좀 영상을 통해서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서 대기하신 분들이 꽤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1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인사들 면면들을 보니까 이제 그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에 이제 빌드업 코리아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에서 스피치를 할 때 같이 오셨던 맥코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그 본인 애리조나주의 교회로 돌아가셔서 처음 했던 설교도 이제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셨고 그다음에 뭐 JD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캐시 투시 게버드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도 왔고요. 그리고 또 그 뭐 스피치 하지 않았지만은 테슬라 오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예.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트럼프하고 그 아주 다정하게 부스 안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도 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중에서 또 중요한 스피커죠. 도널드 J 트럼프 그 아들입니다. 주니어가 왔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조카죠. 존 F 케네디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데 트럼프가 2기가 들어서고 나서 임명한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인 보수주의자세요. 그래서 이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마지막은 엘카 커크의 아내분 되시죠. 그래서 그분도 나오셔서 좀 길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의 그 스피치, 그리고 뭐 부통령입니다. 제이디 벤스 역시 변호사라 그런지 말을 잘 하더라고요. 제일 길게 스피치를 했는데 그런 그 제이디 벤스의 스피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이게 7시간짜리 영상이어서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한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반향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부족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개신교도의 그 소천에 대해서 대통령,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통령이 없으니까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뭐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 청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넘어서 네. 미국이란 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그동안 뒤틀려서 그 백스텝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지만 4시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영상을 보신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나라인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의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자료 위기 이전에 참 안타까운 청년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약속되지 않은 그러나 약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스피커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모습도 나오네요. 많은 스피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요한 국무위원들, 주요한 미국의 정부 인사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순차적으로 뭐 3-4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스피치를 하는 경우로 전 못 본 것 같거든요. G7이나 G20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기를 하시면서 한 청년의 죽음을 넘어서 미국이란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성경적이고 교회 중심 그리고 개신교 보수 중심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면서 스피치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눈여겨볼 것이 지금 보안 수준입니다. 보안 수준이 지금 찾아보니까 이 보안 수준이 미국은 SEAR이라고 있거든요. SEAR이라고 있어서 이 보안 수준의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번 그 추모 행사 등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등급 슈퍼볼 행사나 아니면 그 대통령의 장례식 혹은 G7이나 G20에서 외국 정상들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까이서 잡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오는 게 JD 벤스 부통령의 모습이네요. 그 스피커들이 이제 방탄을 해야 돼서 방탄유리가 있다는 방탄유리를 그 뒤만 빼놓고 앞뒤 앞에 양옆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지만 저게 이제 7만인데 7만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스타디움이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랐고 저기를 막 3-4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갔다는 것도 놀랐고 그게 어떤 가수의 콘서트나 뭐 어떤 엔터테이닝먼트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전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 군데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폭스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찰리 커크 그분의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주요 인사들의 스피치 위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보여드릴 영상 중에 스피치 영상 다른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스피치 영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일단 그 몇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제가 지난번에 모산 대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느꼈지만 이 모든 미국의 특히 개신교 보수 스피커들의 특징이요. 목사님을 항상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맥코이 목사님이 9월 5일에 킨텍스에 가서 찰리 커크가 스피치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맥코이 목사님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 저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속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손혜원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신교, 특별히 그 종교 탄압, 특별히 개신교가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한 그 며칠 전에 지금 자기가 블러 처리가 기억이 약간 희미하긴 합니다만 제가 찰리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목사님의 구속, 손현복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구속과 교회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맥코이 목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이키 맥코이라고 있는데요. 마이키 맥코이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키 맥코이가 나와서 저분이 이제
TPUSA를 같이 세운 코파운더예요. 코파운더인데 18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20살이죠. 미국은 18살에 대학을 가니까요. 근데 찰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가지 말고 미국을 바꿔놓는 일을 나랑 해보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나랑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죠.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맥코이, 아까 보신 맥코이 목사님의 아들 마이키 맥코이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저 청년이 대학을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 등록금만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신앙을 믿고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 둘이서 이제 TPUSA라는 걸 2010년이니까 벌써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세웠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남성들은 이제 아내하고 거의 한 몸처럼 다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피치를 할 때 아내를 옆에 두고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TPUSA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찰리 너무 고마워라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허공을 보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끝에 부분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찰리가 침묵을 하지 않았다. 찰리는 침묵하지 않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whatever,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래핑을 할 때 찰리 커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십시오.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말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했던 건데요. 저 청년이 유명한 청년은 사실 아니에요. 찰리보다 유명한 청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TPUSA를 이끌어 가실 분이기도 하고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우리 툴시 게버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장이죠. 한참 뭐 이제 그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그 캐시 파텔 FBI 이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툴시 게버드한테 그걸 지시를 했었는데 툴시 게버드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분 여자분이시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장님이신데요. 저분이 한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찰리가 자유를 위한 싸움을 많이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상적인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디베이트에 초청을 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파이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찰리를 반대하고 찰리를 거스르는 사람도 부드러운 말로 초청해서 Let's talk,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Prove Me Wrong이잖아요. 그 테이블로 초청을 해서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의 말도 참 인상적인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9월 5일에 킨텍스에 그러니까 킨텍스에 있을 때 텍스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너무 우려가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이것은 미국 가서 반드시 장관에게 직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아마 우리 정부 인사들하고 만나고 난 이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한미 회담이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9월 5일이면은. 근데 찰리가 직접 루비오 장관한테 한국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만남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제 서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무장관이면 엄청난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 다음 아닙니까? 왜냐면 미국의 부통령은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분이 71년생이고 JD 벤스는 84년생인데 뭐 JD 벤스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게 이제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무장관이 그렇게 큰 행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의 주인공인 찰리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가지고 와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영상 다 이 정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존 F 케네디의 조카죠. 예. 이분이 이제 벤 칼슨이란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신데 흑인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흑인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아주 그 공화당의 예비 후보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본인은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찰리가 서거한 시간이 9월 10일, 10날
12시 24분이라고 합니다. 오후 12시 24분에 총을 맞고 서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찰리가 좋아했던 요한복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거한 시간에 맞춘 12시 24분, 그러니까 12장 24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상황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미랄 그대로 있지만, 이게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이 미국에 있는 신경외과의 이제 선구자신데 의사시잖아요. 의사시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는 건데 굉장히 목회자 같은 말씀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지금 찰리가 그런 일을 하고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 아들이죠. 예. 주니어 트럼프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스티븐이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인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유일한 장면인데 현대판 스티븐이 찰리가 목에 이제 총상을 맞고 말하자면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리카 커크 가족을 혼자 두지 않게 하겠다. 찰리가 미국을 그렇게 혼자 두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과 그다음에 어린이를 유기하는 것과 성범죄와 이렇게 미국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미국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우리 미국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함께 하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슬로건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찰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찰리의 그분의 이제 족적을 우리가 같이 이어나가는데 그 이어나가는 일에 초청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찰리가 보좌관을 하긴 했지만 저분이 정치인은 아니고 어쨌든 기업가니까. 근데 제가 인상 깊게, 저것도 보면 이제 피켓 같은 것도 들고 있죠.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주니어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는 좀 나오긴 했는데 네네. 언론사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연사로 좀 나섰다면서 일부 내용이 예, 나와 예.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 이제 7시까지밖에 방송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코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당연히 하겠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제 11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살인자를 타일러를 용서하려고 한다 하면서 막 펑펑 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 나와서 그 마지막 연사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에리카 커크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추모사를 읽었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나오시면서 찍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4시쯤에 트루스 소셜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이제 지금 갈 건데 우리가 이 슬로건,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Remembering 찰리 커크, 우리가 찰리 커크를 기억합시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빌딩, 레거시. 그래서 좋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시다. 이런 슬로건을 백악관에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TPUSA랑 백악관이랑 동시에 내보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을 새벽 4시쯤에 트루스 소셜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출발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추모사를 하기 전에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에리카 커크를 위로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건 제가 못 보고 나온 장면이라 트럼프가 정확하게 뭐라고 메시지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아침 7시까지 주로 생중계되는 영상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김진희 변호사가 그 주요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 앞서 제가 좀 보도가 이미 조금 돼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찰리 커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죠. 찰리 커크 추모식이 대대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파급이 있을 텐데 이 찰리 커크 죽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세력과의 싸우겠다 지금 이런 걸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뭐 마코 루비오 장관도 여러 가지 그걸 대응하는 메시지나 또 벤스 부통령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지금 그 후에 대응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찰리 커크의 서거 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아마 이제 굉장히 좋은 아주 큰 기폭제가 된 것 같아서 아예 그 좀 시기를 앞당기자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딥스테이트 이런 표현을 써서 카르텔 범죄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범죄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피치를 할 때. 그래서 범죄와의 카르텔 특별히 마약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암약하고 있는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들 그리고 이게 저는 단순히 미국 내 진영에 한정된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는 왜냐면 사우스코리아라는 얘기가 벌써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이런 제가 구체적으로 이 고유명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어떤 그 분들을 언급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동맹, 한미 혈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전쟁까지 저는 불사할 것 같은 의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본인이 전쟁을 종식시켜 오는데 방점을 두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 갑자기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전쟁이라는 거는 뭐 국경을 넘어서 뭐 들어가고 뭐 그 핵을 쏘고 이런 전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하고 그냥 단판을 짓겠다. 네. 그런 취지의 그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말에 잠실하고 명동에서 I am 찰리 커크라는 이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유대학 청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위를 하고 운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말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면 그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바톤 이어받아서 이어가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가에서 청년들 일깨우는 디베이트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게릴라성으로 한남대학교에 있는 린튼 기념공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Prove Me Wrong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그 많이 준비가 부족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첫 사부를 시작을 그렇게 할 거고요. 대학가로 이거를 퍼뜨려 나갈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 계시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2시입니다. 1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도록 할 거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린튼 기념공원에 와주시고요. 처음으로 스피커로 나가시는 분은 한남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영우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영우 교수가 발언자로 나올 때 질문을 받아서 아마 이제 똑같이 찰리 커크가 했던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찰리 커크 추모식과 함께 찰리 커크가 행했던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 대학가 내에서 이제 디베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논쟁을 통해서 대학가에 지금 만연해 있는 PC주의나 극좌 세력들과 싸우면서 건전한 대학가 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자유의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시작됐군요. 자, 1부에 김지미 변호사님 모시고 찰리 커크 추모식 현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문직 취업 비자 문제 H1B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에 전문직 취업 비자 이 발급 시에 수수료를 현행 달러 100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 약 100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죠. 자, 조지아주 현대차 엔진솔 지난번 구금 사태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비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전문직 비자 100배 인상 문제가 한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미칠 영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트럼프가 잘못했어요. 네. 저도 H1B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경험도 했고 집안 내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저를 잘 압니다. 한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능하게 했던 비자가 바로 저 H1B예요. 공학, 수학, 자연과학 등의 전문 인재가 미국에 모여서 그 기술로 미국의 과학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실리콘밸리를 살아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저 H1B입니다. H1B의 가장 많은 수혜자는 인도예요. 71%.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12%.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한참 뒤에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 1년에 한 2,000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지금 이 난리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거는 H1B를 뭐 100배로 올렸잖아요. 수수료를. 그것도 처음에는 매년 그렇게 받겠다. 아, 이거 거의 미친 짓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미국의 그 IT 대기업들이 아니 도대체 지금 와서 일하고 있는 우수하고 값싸고 영어 다 하는 인도 과학자, 엔지니어들 다 내쫓고 누가 아니 한 사람의 연봉을 더 주고 고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인들로 싹 그 고용을 할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이번에 그 저 불법 체류자 구금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노동자들 저거 교육한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게 무슨 벽돌공이나 미장공이에요? 그냥 무조건 미국 사람 써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측근들이 막 아이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니까 하루 만에 입장이 싹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이미 또 갖고 있는데 다시 갱신하려는 사람은 뺀다. 처음에 할 사람만 받겠다. 자 이렇게 일단 완전히 내용이 좀 후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앞으로 그 내용이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지금 미국이 녹록치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저 H1B가 있어서 오늘의 테슬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람 남아공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저 제국을 일군 원동력이 바로 저 H1B 비자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있을 때 저거 반대했었지. 그런데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나서 그 강경파 측근들이 저거 해야 된다. 저기 돈이 얼마냐. 곱하기 해봐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일반 에스타 비자라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의 90일짜리 그냥 들어갈 때 그거 비자 수수료 21달러예요. 그것도 지금 40달러로 올린대요. 그게 뭐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2배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돈독이 들었는지 비자 장사를 하려고 드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겁니다. 비자 장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저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주로 H1B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미국 사회에 기여했던 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감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실리콘밸리를 상당히 장악하면서 그 중국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고급 인력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미국 인력 내부의 고급 인력들이 채용돼야 할 분야에 채용되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그렇게 조금 보는 건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H1B라는 것이 네.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한 비자고 자꾸 중국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은 말씀드렸잖아요. 12%가 수혜를 받고 있고 네. 71%가 인도인이에요. 미국의 유명 IT 기업의 콜센터는 전부 인도에 있습니다. 네. 인도인들이 워낙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데다 머리도 좋고 영어가 완벽하게 돼요. 중국인들은 문제가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우리 한국과 관계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어쨌든 이렇게 H1B를 조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불법 구금 사태도 있고 마스가도 해야 되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자동차 공장 신설 증설도 해야 되고 일단 인력이 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까지 다 뭐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씩 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H1B가 아닙니다. B1이라고 또 비자가 따로 있어요. 예, 예. 이 미국 비자 체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자꾸 비자의 문을 조이면 돈도 돈이지만 고급 인력을 미국으로 미국인으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건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의 전략이에요. 이민 정책의 핵심이다. 이거는 뭐 아마 미국이 계속 할 텐데 지금은 속도 조절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선업도 협력을 해줘야 되고 네.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걸 알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뭐 반도체 공장. 그 공장을 짓고 배관하는 건 미국인들이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토목공사.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갈 배터리 셀 저장 장치를 세팅하고 뭐 이런 고도의 정밀 그거는 트럼프 말대로 뭐 한국 근로자들 교육시켜 미국인 교육시켜라? 그 교육이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안에 됩니까? 그리고 자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더 깝깝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00억 달러의 투자비 문제와 연계돼서 당장 지금 조지아 사태 이후에 그 공장들이 다 셧다운돼 있어요. 지금 공장 짓다 말아가지고 지금 그 300명 잡아가는데 찬성했던 그런 입장을 밝혔던 조지아 주지사가 당장 지금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빨리 좀 한국인들 다시 들어와서 공장 돌아가게 좀 해달라. 이 문제가 결코 단층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그 포문에 보면 좀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별 이제 미국 국가에 대해서 이익이 될 만한 대상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지아주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사실은 미국에서 볼 때 상당한 전문 숙련된 인력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새로 신청자에게 1억 4천 달러, 약 7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아마 이제 비자 새로 신청 시에 그 부분은 좀 여러 부분에 살펴볼 여지를 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한미 간의 비자 협정에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타격은 어떤 타격이 실제로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비자를 신규지만 네. H1B의 수수료를 신규라도 1억 4천만 원을 네. 받겠다. 100배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웬만한 한 사람의 고급 기술자의 신규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능한 한국 인력 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싶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있다고 쳐요. 몇천 명 있겠죠? 네네. 그 사람이 연봉을 2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랬을 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한국 인력이 그렇게까지 우수하지 않다면 연봉 2배를 주느니 차라리 연봉을 그 절반만 주더라도 조금 덜한 미국인을 쓰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도인도 그렇고 지금 인도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인도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요즘 저번에 중국 전승절 직전에 샹하이 기구 회의에도 나렌드라 모디가 갔다가 전승절 행사만 안 가고 지금 미국과 밀당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말라는데도 계속 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도인들을 다 내쫓은 이 결과가 되면 실리콘밸리 인력 수만 명이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집에 간다고 놀지 않아요. 인도로 안 갑니다. 유럽으로 가거나 또는 중국으로 가거나 러시아로 간다는 사태를 왜 예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한국인들 몇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국 인력, 인도인이 그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거의 한 10만 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건설 공장의 그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대단히 좀 미국인들만 생각하고 지금 질렀다가 이 비자 정책을 질렀다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걷어들이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걷어들여야 될지 난감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한미 간에도 한국에도 지금 비자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제 H1B 말고 B1 비자 네. 우리나라 그 전문 인력들이 재입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쪽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H1B는 주로 대상자가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 근데 유학생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미국 유학이 확 좀 줄고 네. 이거 미국 유학 갈 메리트가 없어요. 미국 유학 가서 H1B도 잘 안 나오지. 걸핏하면 쫓아낸다고 저 난리지. 저는 오히려 미국이 소탐 대신하는 그 이번에 비자 정책을 내밀었다가 지금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정부 한세 관세 협상에서 이제 닥칠 문제도 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대처도 중요한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지금 한미 FTA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미 수출국 중에 한국이 가장 관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지금 관세를 꼬박꼬박 이제 10%씩 더 내고 있고 재고는 지금 다 떨어져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최애국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잖아요. 네네. 조만간 트럼프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 자릿수 관세를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30%가 자동차예요. 저 자동차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세계은행이나 IMF 보고서에도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현대기아차가 월 7천억 원의 관세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지금 한국 GM도 견디다 못해서 이 상황이 몇 달 가면은 올해 연말에 4년 만에 적자가 난다잖아요. 그 자동차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매출 절벽이 예상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도 좀 문제가 생겼고 당연히 대미 관세가 지금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 2026년은 어떤 해입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지켜야 되고 서울 부산을 이겨야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저 공장들이 다 어디 있죠? 저 공장들이 군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어요. 수도권 PK 지역 호남에 있습니다. 자, 그 공장들이 문을 닫고 철수하고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지방선거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된다. 저 4.7배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폭탄을 큰 걸 맞았다? 폭탄을 맞으면 죽거나 다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지금 대비를 하지 못할까? 이런 지금 안타까움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비자 관련된 문제 좀 다뤄봤고요. 자, 이재명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페북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올린 그 페북글의 중요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해왔던 이야기들, 늘 해왔던 이야기들은 빼고 좀 문제가 될 만한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북 군사력을 앞에서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이 외국 군대가 어디겠어요? 다른 나라 군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외국 군대 하면 딱 미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밑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가 있으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내용 중에 보면
외국 군대 이야기가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 같은데요. 자주국방과 외국 군대를 좀 대립시켜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북한의 뭐 비핵화 문제나 비대칭 전략이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대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발언이다. 뉴욕에 가잖아요. 예. 미국에. 예. 미국에 가면서 양키 캔 고홈을 외치는 거예요. 뭐 양키 고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 자, 미국군이요 나가셔도 된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발언 아닙니까 저게? 한국 대통령이 미국 그것도 유엔 안보리 9월에 의장국으로 사회도 보고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서 트럼프는 안 만난다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BBC와의 그 사전 인터뷰가 오늘 공개됐는데 놀라운 말을 했죠.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동결에 합의한다면 이걸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두 가지 발언을 연계해서 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주한미군이 나가도 좋다는 얘기구나.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 그러니까 외국군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걸 자주국방이라고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필생의 작업으로 추진한 말이 바로 자주국방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우리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킨다. 우리 힘으로 지킨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얘기하고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경제가 뭐 굉장히 좋고 뭐 그런 얘기 쭉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그 오류가 있어요. 핵 보유를 뺀 거예요.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만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근데 핵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 아니,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안 가진 나라는 그 비교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BBC 외견에서 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동결에 합의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 비핵화는 간대 없어요. 비핵화라는 말은 간대 없고 핵 군축 협상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게 된다면 거기서 결론이 나온다면 나는 이걸 수용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영국 BBC한테 했어요. 그다음에 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군대가요 128만 명이에요. 병력 수가. 예. 우리 군대의 숫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현재 45만 명이에요. 2020년에 65만 명이었어요. 자, 이게 5년 만에 무려 5만 명이 줄었다. 왜 줄었을까요? 40대 50대들이 애를 안 낳아서 남자아이가 없어서 그들이 지금 딱 50대들이 낳은 아이들이 군대 가고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낳은 그 남자 아이들이 지금 군대를 가야 될 텐데 그 병적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그렇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2040년이 되면 여기서 10만 명이 또 준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15년 뒤에 35만 명.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의 수는 기본이 있어요. 현대전이나 손자병법 때나 한 3분의 1은 있어야 된다. 최소 3분의 1은 갖춘다. 128만 명의 3분의 1이 얼마인가요? 40만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소로.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무슨 얘기합니까? AI 로봇이니 유무인 복합체계니 무인 공격용 드론이니 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면 병력이 모자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개발된 게 없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전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인 복합 무슨 공격용 드론 이런 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개발할 수는 있지. 근데 여기에 필수적인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군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국방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찰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미군 위성의 이 군사 위성의 이 협조 없이는 북한의 이 동향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비, 이 국방비가 얼마 든다고 예상을 했느냐? 군사 전문가들 122조에서 200조 원까지 든다 그랬어요. 시간이 또 걸려요. 자, 이재명이 한 얘기는 다 맞습니다. 자주 국방 좋죠. 그런데 병사는 자꾸 줄고 있고 그 이재명이 말한 지금 그런 스마트 강군, AI 강군 이건 미래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래형을 가지고 당면에 있는 북한의 위협을 자, 누가 전쟁을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 자주국방의 이재명식 사고의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북한과 친하게 되면 예. 북한이 침략을 안 하게, 남침을 안 하게 만들면 그런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병사 수에 너무 그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자병법 얘기도 했지만 남을 공격할 때는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남의 공격을 막으려면 적의 공격을 막으려 해도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런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꾸 외국 군대 하는데요. 그냥 미군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에 외국군이 미군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군이 있습니까? 뭐 중공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미군인 거예요. 자꾸 외국 군대란 말을 써서 뻔히 아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양키캔 고홈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은 뭐냐. 자,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점령군, occupying force란 말을 썼어요. 2022년 8월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당시에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뭐라고 질문했느냐. 저 얘기 또 했어요. 외국 군대 없으면 우리 군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고 있다. 모르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를. 왜 주한미군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한미군이 뭐 북한을 침략하라고 있는 군대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필요성은 쉽게 말해서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계철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트립트 와이어. 적이 오다가 건드리면은 경보가 울리는 거를 인계철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이 그 한국, 서울, 전국에 있는 이유는 만약에 북한의 침공으로 주한미군이 죽거나 주한미군 가족이 죽거나 다치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지 주한미군이 뭐 지금 북침합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인식을 그것도 하필 미국 가기 전에 외신과의 회견. 저 얘기는 이제 자주국방 어쩌고 하는 얘기는 본인의 SNS에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BBC 회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또 하필 오늘 미국 뉴욕 가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점령군 외국 군대 없이도 자주국방 안 되면 안 된다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 자,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 소위 자주파라고 불리는 정동영 통일장관, 예.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심어놓은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 장면 한번 좀 마지막 장면을 하나 볼까요? 이재명의 페북글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재명의 주장 중에 지금 페북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얘기인데요.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세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늘 저게 빠집니다. 아까 외국 군대에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딱 겨냥하면서 이야기한 건 딱 눈에 띄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러시아 또는 대만을 위협하면 중국 이런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책임의 범위를 확실히 하지 않고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갔을 때는 안미 경중은 없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 뭐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잘해보려고 갔는데 네. 3,500억 달러 현찰로 내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왔고 합의문 안 쓰고 이제 나와서 귀국했는데 지금 뒷감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언제 현대 기아차 매출이 폭락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강에서 관세의 이 무서움이 이제 현실화될지 저는 사실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 사실 불안해요.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이 돼서 지금 철강이 내고 있는 관세 50% 아닙니까? 반도체 의약품에다가 진짜 트럼프가 100%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수출선을 다변화한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다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다른 뭐 이 제3세계 뭐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를 한다고 미국과 맺고 있는 무역 관계가 하루아침에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 당면한 위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이렇게 갈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아까 그 안보에 대한 얘기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는 거죠. 네. 여기에는 저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네. 우파가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힘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비유가 오늘 언론에도 실렸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다 떨쳐 일어난 이른바 국민 개병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국들을 상대로 해서도 지금 끄떡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군의 도움을 받습니다. 7함대, 5함대가 수시로 홍해에 뜨고 미군과의 그 연합작전을 하잖아요. 스위스 영세중립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든든한 안보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선은 내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말고 한미 상호 방호 조약에 따른 아까 말인 인계철선의 개념에 따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없이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게 하면 그 외국 군대가 필요 없다. 이런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예. 과연 지금 오늘도 김정은이 중요한 얘기 했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 절대로 통일은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은 적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주적 개념을 자꾸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없애려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를 계속 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은 뭡니까? 적을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게요. 적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적인 거죠. 이거를 이쪽에서만 친구다. 친구로 가야 된다. 동족이다라고 얘기하지 북한은 계속 우리를 적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한미동맹의 바탕을 두고 미군과 우선은 굳게 동맹을 다져서 가는 것이 맞지. 여기서 자꾸 미군을 외국 군대 뻔히 아는데 외국 군대 하면서 양키 캔 고 홈이라고 하면 그것도 군 통수권자가 이걸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이 미군이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나가도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언 자체가. 예. 그런 점에서 그것도 미국에 있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가기 전에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걱정 그 자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장외투쟁에서부터 지금 이재명의 페북에 담긴 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구독, 좋아요. 서영교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신라호텔 문제가 중요한 주제여서 그걸 먼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영상에 서영교 영상 저 목소리 크지만 들을 얘기는 하나도 없는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을 자체를 못하도록 입을 막는 입틀막의 대명사 이 서영교. 자, 그 문제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한번 마침
그 기사 제목이 있어서 한번 그 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예, 이렇게 조선일보가 제목을 잡았네요. 조의대 회동설 제기한 유튜버 서영교 녹취 튼 뒤 출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는 했는데 출처를 확인도 안 하고 먼저 튼 다음에 나중에 후속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먼저 저를 소개를 안 해주셔서 강전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이 요즘에 굉장히 참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요즘 어쨌든 법사위 쪽이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데 좀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냥 버럭대기만 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 현직 검사가 이 마이크를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건방지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저거는 국민들께서 저런 모습 보이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폭로했었던 그 열린공감 TV 예.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열린공감 TV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서영교 의원이 진짜 너무너무 뻘쭘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서영교 의원한테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음 이 이슈를 꺼낸 사람이 책임감 있게 설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꼬르자르기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서영교 의원이 지금 뭐 제보자가 있지만 밝힐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해는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답답할 겁니다. 근데 답답하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허위 사실로 또 고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뒤에서 한번 그러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국회 법사위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영상을 트는 건 아니고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뭐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초유의 대법원장 기습 청문회 이 대법원장 청문회 실세 계획서를 기습적으로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일방적으로 또 의결하는 상황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부터 따지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쟁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는 청문회까지 하고 탄핵 시도까지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청문회가 30일 날 열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것도 재미있는 게 민주당에서 지도부는 이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법 합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송원석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간은 늘리지 않고 인원수만 일정 부분 늘리는 부분 그리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조직법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또 끼어들어 있었던 것이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온팡 뒤집었었다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도 다음날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또 김용민 의원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상권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옛날 제왕적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언론에서 막 세게 얘기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조심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발언하고
그쵸? 실제로 의원들에게는 너무 정치 공세를 강하게는 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이대 사퇴론도 처음 이야기한 게 추미애 위원장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칼을 뽑았으니까 계속 휘두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이대 대법원장 그리고 뭐 그날 지기현 판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법관들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런 폭주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온 김에 지금 그 세종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네. 나온 게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관련된 그 네네. 발표 당시에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왕권이 통치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뭐 대법원에서 하는 행사였던 거고 거기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도 하지만 실상 탄핵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망신 주기식으로 자진 사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날 말씀하신 내용 보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한 일침을 놓으셨잖아요. 적어도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나올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조이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고 상권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 자기만의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입법부, 거대 여당으로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의 우려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이 중심을 잡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 출퇴근길 언론 취재도 완전히 허용을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예. 본인이 뒤로 숨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걸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집은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 사실은 서용교, 부승찬, 네.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유튜버 김어준까지 고발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고발 대상이 되고 있고 열린공감 TV 관련자들도 고발됐거나 고발 대상이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녹취록 자체는 가짜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열린공감 그 정천수 씨가 조금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네. 내용에서 어쨌든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팩트체크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건 영상에만 봐도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경고라고 해서 이건 그냥 풍문이고 썰이다. 그리고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노란 글씨로 뭐 AI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자기들 얘기로는 AI 녹음은 아니고 이제 제보자의 녹음을 약간 뭐 변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은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서영교 의원이 정천수 씨의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한 6일 전쯤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팩트가 어떻게 돼가는지.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5월에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국회로 끌고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부승찬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영교 의원실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실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네네. 확인 아직 안 됐다고 하면은 열린공감TV 보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열린공감TV의 부승찬 의원실에서 확인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부승찬 의원은 심지어 대정부 질문이었었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다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진들이 이걸 쓰면서 팩트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었던 모습들.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이 할 법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고 이렇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뭐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미 뒤에 내용은 다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은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야 고발했으니까 뭐 조사받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얘기 나온 김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청문회에 불렀는데 유튜버들은 안 불렀어요. 열린 공감 TV 관련자 진짜 관련자들은 안 불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서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 이미 거짓말이라는 거 민주당에서도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소스였던 열린공감 TV라든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람도 증인으로 소환조차 안 하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주기식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또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대로 민주당은 겉봐라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정치 공세화하려는 이제 뭐 얕은 잔머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역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역풍을 지도부에서조차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 내년 경기도지사 할 생각에 너무 들떠서 이렇게 똥볼을 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아까 지금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JTB 방송에서 나가서 지금 열린공감 TV의 관계자실 정천수 씨인가요? 저 사람이 100% 의혹 제기입니다. 썰이니까요. 썰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문이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썰전이에요. 뭐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그들 스스로도 좀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거고 아니 그 의원실에 9명 정도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도대체 이분들 뭐 하시는 건지 그리고 부승찬 의원실도 마찬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이 열린공감TV 말고도 뭐 전 정권 고위인사로부터 들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고위인사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에게 들었다. 하여튼 말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지금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제보자들이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협조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에서 지난주에 공식 브리핑 했었거든요. 네네. 고발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네는 지금 보니까 조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특검이 거기까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민주당에 정말 수족이 돼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건드리는 거는 특검의 신뢰성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들이 특검에서 조사하겠다, 조사하면은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특검 안 할 거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서영교 관련 포함해서 좀 문제를 다뤄봤고요. 자, 이제는 근래 한 이틀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지금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가 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국가 행사가 진행되니까 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했던 결혼식 일부를 강제로 변경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주진 의원이 그걸 밝혔습니다. 자, 페북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주진 의원이 저렇게 페북에다 글을 올렸고 페북 전체 글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사진 말고 다른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공권력 동원 의혹 진상 규명해야. 그러니까 결혼식을 취소시킨 게 정부 차원에서 이거 취소를 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신라호텔은 지금 시진핑이 머물 장소였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결혼식을 취소한 거 아니냐 하고 주진 의원이 그렇죠. 지금 공권력 동원 의혹 진상 규명이야. 그렇게 지금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혼인율이 좀 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다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근데 코로나 때 또
그 결혼식장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예약을 하기가 어렵고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데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이제 뭐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신라 호텔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신라 호텔도 본인들 회사 사정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요청한 거다. 그렇게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보면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빈 방문 같은 게 있을 때는 신라 호텔에서 많이 지내니까 이제 시진핑이 에이펙 때 한국에 오면서 신라 호텔을 쓰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하얏트 계열에서 묵게 되는데 근데 지금 하얏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다른 숙소를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시진핑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신라 호텔에서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심지어 신라 호텔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예약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반환해 줘야 될 텐데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될 텐데 그러겠죠. 정부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신라 호텔에서 만약에 물어주는 거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리 예약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이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이미 날이 다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준비를 미리 해놓던가, 그 신라 호텔을 미리 양해를 구해놓던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라 호텔보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도 뭐 정상들 경우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전 준비만 한다면 뭐 시진핑이 거기 신라 호텔에 지금 묵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시진핑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식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하얏트 호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예정으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하얏트 지금 서울 호텔이 아마 머물 곳이 알려졌는데 거기는 결혼식 취소가 없었다는 현재까지는 결혼식을 취소했다는 소식은 없다는 또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측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뭐 결혼식 취소, 행사, 뭐 다른 행사가 있는 걸 다 취소하려 요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면 미국 측에서도 이걸 보고 있잖아요. 실내 그렇죠. 호텔 측 관련해서는 미국 측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혼식을 취소시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에 대해서 특별 대우하는 거야 뭐 사실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얏트에서는 뭐 행사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취소가 됐으면은 이것도 다 보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지금 신라 호텔만 저렇게 하는 건가?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중국 측에서 요청을 한 거라면은 또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신라 호텔에만 그렇게 좀 행사를 빼달라고 하고 하얏트에다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왜 중국에 대해서는 저만큼 신경을 써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거지? 정말로 이 정부가 친중 정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합의문 왜 없냐? 국민들께서 여쭤보셨을 때 너무나 완벽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서면의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인을 왜 합니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잘하고 왔다고 국민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도 우리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5%를 확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3,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3,500억 달러라는 그 큰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돼 있었는데 우리 혼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혼자서 이게 대부분은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준비했던 게 아니냐. 그럼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 갖고는 100% 현금 출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냐, 너무 외교를 쉽게 봤었던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요즘 막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예상을 할 수 없고 뭐 준비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할 부분은 더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 의원연맹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 없이 여러 명이 가셨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준석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갔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준석 의원이 갔다가 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미국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더라. 중국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전승절 대통령이 간해만에 아직 결정을 안 할 때여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전승절을 안 간다는 걸 좀 빨리 좀 밝혀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 이제 국회의장이 갔잖아요. 근데 국회의장만 간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도 갔었어요. 네네. 근데 갔다 와서 이 두 분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가관이었죠.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뭐 만나갖고는 북측 인사 만나서 뭐 인사했네, 뭐 악수했네,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무슨 것처럼 박지원 하요. 의원은 네. 뒤에서 위원장님 뭐 불렀는데 쳐다보지 않더라. 근데 쳐다보지 않았지만 본인은 마치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굉장히 기쁜 표정과 말투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인데, 최근에 뭐 둘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고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런 거는 실상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중국에 막 핑크빛 기류가 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라호텔 시진핑 온다고 다 비워. 이거는 저는 좀 분명히 정부에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경주 에이펙 정상회와 연관해서 지금 신라호텔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이재명의 망상 또 헛된 이야기 하나 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청소 운동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뉴욕에 갔어요. 본인은 청소를 안 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 청소가 어떤 청소인지는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쉽다고는 주요한 표현하더라고요. 내용은, 본인은 아쉽지만 이제 청소에 자기는 참여할 수 없다. 청소를 안 해서 네. 아쉬워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시진핑 온다니까 청소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의 이 발상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저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 맞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도 멘트라면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미국에 가니까 참여 못하는데 아쉽지만 참여 못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청소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민주당과 그 정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지 지금 다급하게 아마 짜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옛날식의 생각이 아닌가, 참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그럼 개딸들이 청소를 이제 많이 하나요? 제 생각엔 아마 민주당은 네. 당협별로 청소하지 않을까요? 빗자루 들고 이제 네. 돌아다니겠네요. 아마 지역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거고, 또 뭐 경주나 뭐 이런 데들도 직접 가서 청소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시간도 남아 있잖아요. 10월 말이니까 미국 갔다 와서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국 가서 못하니까 이거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룰루라나님이 울집엔 빗자루가 없다고 그러네요. 예. 알도의 모라님은 쓰레받기는 좋은 걸로. 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어디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워낙 뭐 사회가 청결하지 않고 거리도 쓰레기가 부분적으로 있고 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새마을운동하면서 함께 그쵸. 물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뭐 그 시대를 생각하는 건가요? 한 50년 전의 이야기를? 저는 오히려 우리가 외국 정상들 오고 이제 외국 언론들도 많이 오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부끄러운 게 대한민국이 청소 안 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청소가 안 돼서 더러운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치,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도 이런 것들을 외국 외신에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당연히 보도를 할 텐데 저는 그게 더 부끄럽거든요. 나경원 법사위원장 선임도 안 해주고 우리 아까 잠깐 사진 떴습니다만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다고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네, 네. 추미애 의원이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성비하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은 뭐 이재명 오빠가 하남에 공천 주고 하남이랑 하등 관련 없잖아요. 원래 예전에 광진에서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뭐 정청래 오빠가 법사위원장 시켜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여성을 어떠한 권력이 있는 남성에게 부수되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적절치 않고 뭐 역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조합해낸 이런 정당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외신으로 나가는 게 저는 청소가 안 된 모습 보이는 것보다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떤 거를 먼저 청소해야 되는지 정치를 먼저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이 본인이 하는 국정운영의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벌이고 있는 일부터 잘 청소를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죠.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 또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한번 이지호 씨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23일에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한 장면이 지금 알려졌는데 입교식은 가족은 참여를 하지를 못하고 가족이나 지인은 참석하지를 못하고 언론에만 공개가 됐다고 그러죠. 지금 사진에 지금 경례하는 모습이 떠 있네요. 근데 저 삼성전자 회장이 무슨 경례하는 모습 보면서 웃나요? 왜 웃고 있죠? 이재용 회장은.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된 것 중에 이지호 씨가 이 교육대대장과 악수를 하면서 사관 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면서 또 언론에 크게 제목이 뜨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재벌들의 위치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업을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되는 자리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장남이 군대에 가는 것도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저는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중 국적자였다라고 하죠. 엄마 그렇죠. 아빠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인이 국적을 결국 한국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입대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꽤 늠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들 입대로서 좀 희석시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희석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에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되는 대로 처리가 되지만 어쨌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눈과 귀를 보니까 이재용을 꼭 맞아요. 닮았네요. 네.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아니, 보여주시겠습니까? 입지 않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입교식이고 15일에 입영할 때는 이제 청바지에다가 셔츠 입고 갔는데 네. 그때 모습 보면은 더 아빠랑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날 입영할 때는 아빠는 오지 않고 엄마와 여동생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재벌도 어쨌든 다 자식
그 갈 때는 마음속으로 참 졸이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잘 갔다 와서 결국에는 아마도 삼성에서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보여요. 예전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자식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꼭 경영권이 아니어도 어쨌든 대한민국 인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대에서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병역의 의무, 사회적 책임, 이중 국격자라 하더라도 또 새로운 차원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지호 씨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재용 회장의 또 생각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이재용 회장을 이제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들 이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입대를 하니까 이건 뭐 기업 이미지 홍보용으로 재고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은 비난도 하는 글들이 좀 있긴 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은 뭐 경영상 판단이라든지 사법 리스크들은 회사 내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아들이 군대를 간 거는 재벌가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맞는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건강하게 군복무하고 다른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아들과 똑같이 군생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중국적도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박수 받을 만한 상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례 멋있다고 또 응원도 해주시네요.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국군들 다 응원해 주셔야죠. 뭐 이지호 씨 그럼요. 응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군들, 장병들, 또 장교들, 헌신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그런 군인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액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 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